중국 자본 1조 빠진 제주도, 그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8억을 잃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숫자로는 감이 안 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직접 잃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25년 동안 부동산 중개에서 모은 돈입니다. 계약서 한 장 한 장 쓰며 모은 돈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객 전화 받고 현장 뛰어다니고 머리 숙여가며 모은 돈입니다.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눈앞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저는 제주 토박이입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서 이 섬에서 자랐습니다. 28배 중개업 시작해서 53살까지 25년을 이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제주도 땅이라면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가 오르고 어느 땅이 묻히는지, 어느 해안가가 개발되고 어느 오름 근처가 규제에 묶이는지 제가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고 자부했습니다. 그게 제 자만이었습니다. 2014년 중국 자본 1조 원이 제주도로 쏟아졌습니다. 투자이민제 덕분이었습니다. 5억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니까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몰려왔습니다.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 내일은 더 오릅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료로 모은 3억에 대출 5억을 보태서 8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들이 줄 서서 들어왔습니다.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98%가 중국 한 나라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한 방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영주권만 따고 돈은 빼갔습니다. 차이나 머니 먹튀를 당한 겁니다. 건물 세입자가 떠났습니다. 건물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출이자를 못 갚았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8억에 산 건물이 3억 5천에 낙찰됐습니다. 4억 5천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63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 상하차 합니다. 25년 동안 남들한테 지금 사세요 라고 했던 입으로 지금은 몇 동 몇 호요? 하고 묻습니다. 상자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내 말이 내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 토박이 중개업의 길로 5140자. 1990년 28비였습니다. 제주시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서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건물에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 그리고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간판도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페인트가 삐뚤빼뚤했지만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때 제주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광객이라고 해봐야 신혼여행 오는 육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비쌌고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땅값은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귤밭 한마지기가 몇백만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가격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섬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달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빈 땅이 있는지, 누가 땅을 팔려고 하는지, 어느 집 어르신이 자녀한테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지 발로 뛰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는 발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 사투리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서 왔수과? 물으시면 저 제주 토박이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육지에서 온 중개인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게 저의 강점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써도 느낌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같은 제주 사람한테 땅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첫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6달이 걸렸습니다. 서귀포 어느 마을의 귤밭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셔서 밭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다 육지로 나가셨고 혼자 농사 짓기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려는 분은 그 마을로 귀촌하려는 육지 부부였습니다. 양쪽을 설득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가격 조율하고 서류 준비하고 등기 치는 것까지 모든 게 처음이라 헤맸습니다. 선배 중개인한테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창피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로 받은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평생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였습니다. 내가 갈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30대 내내 저는 제주도의 땅을 외웠습니다. 어느 동네 땅이 습하고 어느 언덕이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어느 해안가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지역이 상수도가 들어오고 어느 마을이 도로 확장 계획에 포함되는지 관공서에 드나들며 개발 계획도 챙겼습니다. 머릿속에 제주도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말하면 눈을 감고도 3군데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제주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사무실을 제주시 중심가로 옮겼습니다. 연동 쪽이었습니다. 월세가 전보다 3배는 비쌌지만 유동인구가 많으니 손님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도 2명 뒀습니다. 1명은 사무보조, 1명은 현장 안내.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아이들 학비 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가끔 가족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서 부동산 하면 제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종업계에서 나름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주도가 영원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큰 변화 없이 흘러가는 섬, 땅값도 천천히 오르고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는 곳, 이웃끼리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눈 마주치면 고개 숙이는 곳, 그게 제가 알던 제주도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의 민재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5억이나 들고 이 작은 섬에 오겠습니까? 제주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왔습니다. 5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역사상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주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했습니다. 아니, 환호했습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바빠졌습니다. 한 달에 계약 서너 건 하던 게 10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수수료가 쏟아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돈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지, 황금빛으로 보이던 게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눈앞에 돈이 보이면 사람은 눈이 멉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차이나 머니의 쓰나미 5220자. 2014년 제주공항에 내리면 중국어가 먼저 들렸습니다.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안내방송도 중국어, 간판도 중국어, 식당 메뉴판도 중국어였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간단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띠하오, 쉐쉐, 뚜오샤오치엔. 그 정도는 다들 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의 어느 도시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주 사람인 제가 제주도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인이 많았습니다. 중국 자본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5년까지 누적 7조 5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7조 5천억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주도 연간 예산의 몇 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8%가 중국 한 나라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외국인 투자는 중국 투자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신화월드가 올라갔습니다. 홍콩 자본으로 지어진 초대형 리조트 단지였습니다. 드림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됐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리조트들이 해안가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의료 관광 단지도 착공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와서 건강검진 받고 휴양하는 곳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주도 어디를 가도 공사판이었습니다. 레미콘 차가 줄을 지어 다녔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일자리가 넘쳤습니다. 숙박업소도 건설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땅값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16년 제주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찍었습니다. 25%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의 5배였습니다. 서울 강남보다 제주도 땅값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서귀포 바닷가 땅은 평당 수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몇백만 원이던 땅이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인근은 평당 1억을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투기판이 벌어진 겁니다. 제 사무실도 미어 터졌습니다. 하루에 문의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중국인 고객이 반이었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계약서에 중국어 조항도 넣어야 했습니다. 법무사도 중국어 가능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도 몰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주도 땅 있습니까? 전화를 받으면 그 말부터 했습니다. 뭘 원하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묻기도 전에 일단 땅 있냐고 물었습니다. 급했습니다. 다들 급했습니다. 매물을 내놓으면 하루 만에 나갔습니다. 이틀간은 매물이 없었습니다. 웃돈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줄 테니 자기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오늘이 제일 싼 날입니다. 내일은 더 오릅니다. 다음 달은 더 오릅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지금뿐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남들 부자 만들어주기만 하고 나는 왜 가만히 있나 싶었습니다. 고객들은 땅 사서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씩 벌어갔습니다. 저는 수수료 몇백만 원 받고 끝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 아닙니까? 2015년 가을 결심했습니다.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찬성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돈 번다는데 우리만 구경하고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로 모은 3억 원의 은행 대출 5억 원을 보탰습니다. 8억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대로변이었고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1층은 중국인 관광객 상대 화장품 가게, 2층은 식당, 3층은 마사지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꽉 차 있었습니다. 공실이 없었습니다.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 내고도 남았습니다. 계산이 됐습니다. 월 800만 원 받아서 대출이자 350만 원 내면 450만 원 남습니다. 1년이면 5,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2억 7천만 원입니다. 대출 5억을 6, 7년이면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값까지 오르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건물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을 기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건물주가 됐다. 그 생각에 떨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불안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만 몰랐던 겁니다. 제주도는 불패다 5,300자. 건물주가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월 8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매달 월급 받는 것처럼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30년 가까이 계약서 들고 다니며 남의 집, 남의 땅 팔아주다가 드디어 제 건물이 생긴 겁니다.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한테도 어깨가 펴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슬쩍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뻤습니다. 세입자들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1층 화장품 가게 사장님은 중국 교포였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했습니다. 단체 관광버스가 멈추면 중국인 손님들이 우르르 내려서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마스크팩, 한방크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는 2천만 원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건물 잘 샀어요. 여기 위치 최고예요. 중국인들 다 여기로 와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2층 식당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한식 뷔페였는데 중국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한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섰습니다. 3층 마사지샵도 예약이 밀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마사지 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관광 피로를 푸는 거죠. 발 마사지, 전신 마사지. 가격도 중국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2016년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 건물 시세도 올랐습니다. 8억에 산 게 1년 만에 10억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중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장님 건물 지금 팔면 10억 받을 수 있어요. 2억 벌었네요. 축하해요.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10억이 12억 되고 12억이 15억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대 수입도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데 왜 팝니까? 제 사무실에도 투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현금 들고 내려온다는 사람, 퇴직금 들고 제주살이 하겠다는 사람, 펜션 지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하루에도 몇 팀씩 상담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불패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니까 당연히 믿었습니다. 제주도에서 25년을 살았고 그 25년 동안 땅값이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르는 속도가 느릴 때는 있어도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이 떨어져도 제주도는 버텼습니다. IMF 때도 제주도는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그 중에 부자가 얼마입니까? 1%만 잡아도 1,4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휴양지를 찾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남아는 덥고 습합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때문에 꺼려집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영주권까지 주는 제주도로 오는 게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도 건설사도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PF 대출이 쏟아졌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땅만 확보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분양 공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리조트. 제주도가 건설 붐으로 들끓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만약 중국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98%가 한 나라 돈인데 그 나라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는 불패니까요. 중국은 영원히 올 거니까요. 영주권이라는 당근이 있는데 왜 안 옵니까? 그해 겨울 사드라는 단어가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군사 문제가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땅 파는 사람이지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륙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고 중국 내 롯데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한국행 단체 관광이 금지됐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금방 풀리겠지 싶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요. 한 달, 2달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가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드 그리고 썰물 5380자.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한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재한령.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날 뉴스를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설마 오래 가겠습니까? 한 달이면 풀리겠지 싶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손해니까요. 한국 관광 수입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했습니다. 석 달, 넉 달?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경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중국어가 사라졌습니다. 단체 관광버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공항 앞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곳들이 쓸쓸해졌습니다. 제 건물 1층 화장품 가게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없어요.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하루에 손님이 5명도 안 와요. 예전에는 100명도 넘게 왔는데 월세를 좀 깎아줄 수 없을까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도 대출이자 내야 합니다. 월세 깎아주면 제가 손해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풀릴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중국 관광객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그런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층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미안해요, 사장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이사 트럭이 와서 물건을 실어 갔습니다. 화장품이 가득했던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진열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빈 가게에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적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2층 식당도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 서던 게 옛말이 됐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중국인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됐습니다. 월세를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그 가게도 나갈 판이었습니다. 3층 마사지샵은 아예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 문이 잠겨 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 2달치를 떼인 겁니다. 보증금에서 빼려고 했는데 보증금도 얼마 안 됐습니다. 결국 손해만 봤습니다. 800만 원이던 월 임대 수입이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2층 식당 월세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층과 3층은 빈 상태였습니다. 대출이자가 월 3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거기에 건물 관리비, 재산세까지 더하면 적자 폭은 더 컸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버텼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썼습니다. 버티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한알령이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원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2018년이 되자 건물값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중개인들이 말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땅값이 떨어진다고요? 25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제가 산 건물이랑 비슷한 건물이 7억에 나왔습니다. 8억에 산 제 건물보다 1억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매수 문의가 없었습니다. 6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6억으로 내려도 안 팔렸습니다.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쓰나미처럼 밀려왔는데 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졌습니다. 영주권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5억 투자하고 5년 버티면 영주권 나오는데 이미 받았으면 끝입니다. 투자금 회수할 차례입니다. 게다가 투자한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중국으로 빼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영주권만 따고 먹튀하는 겁니다. 돈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빨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천천히 쌓였는데 나갈 때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손절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었습니다.
8억에 산 건물을 6억에 팔면 2억 손해입니다. 대출 5억이 있으니 실제로 남는 돈은 1억뿐입니다. 3억을 넣었는데 1억이 남는다? 2억을 잃는다? 말이 안 됐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버티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버텼습니다. 한알령이 풀리면 중국인이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길어야 1년, 2년이겠지. 그 버팀이 더 큰 구덩이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요. 원망의 전화들 5420자. 2018년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도권 번호였습니다. 혹시 고객인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고함이 터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망했어? 땅값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30% 빠졌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사기꾼 아니야? 얼떨떨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2015년에 저한테서 서귀포 땅을 샀던 고객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제주도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오늘이 제일 싼 날입니다. 제주도는 불패입니다. 중국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릅니다. 그 말을 믿고 샀는데 지금 땅값이 30% 빠졌다고 했습니다. 3억에 산 땅이 2억이 됐다고 했습니다. 1억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뻔했지만 삼켰습니다. 제 사정을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듣기 민망한 욕이 나왔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제가 사라고 했으니까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컵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떨려서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통은 왔습니다. 연동 상가 샀는데 세입자가 다 나갔다는 사람,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입주해보니 주변이 텅 비었다는 사람, 펜션 지었는데 손님이 안 온다는 사람, 땅 샀는데 개발이 안 돼서 그냥 묵히고 있다는 사람. 모두 저한테 부동산을 샀던 고객들이었습니다. 모두 제 말을 믿고 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25년 경력의 제주도 부동산 전문가. 그 전문가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화가 날 만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8억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 건물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전문가가 시장을 잘못 읽었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저도 손해봤으니까 우리 같이 힘드네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변명이니까요. 어떤 분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6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남편이랑 함께 제주살이 꿈꾸며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퇴직하면 내려와서 펜션 짓고 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해서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미안하고 무력했습니다. 사무실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원망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직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문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2014년에는 하루에 수십 통이던 전화가 2018년에는 일주일에 한두 통이 됐습니다. 그마저도 집 팔아달라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겠다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만 줄을 섰습니다. 사무실 월세를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중심가 사무실이라 월세가 비쌌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고정비만 나갔습니다. 직원 2명을 내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눈빛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은 15년, 한 명은 8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월세가 절반이었습니다. 그래도 버거웠습니다. 저도 대출이자를 내야 했고 건물 관리비도 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있었습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었습니다. 제 건물은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2019년 시세가 5억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이 5억이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대출 갚으면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3억을 넣었는데 건물을 팔아도 한 푼도 못 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객들한테 지금 사세요 라고 했던 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창처럼 되돌아와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경매 법정에 선 날 5260자. 2021년 대출이자를 3달째 밀렸습니다. 저축도 바닥났습니다. 비상금도 다 썼습니다. 카드론으로 버텨왔는데 그것도 한계였습니다. 은행에서 경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까지 연체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담보물이 제 건물이었습니다. 8억에 산 그 건물, 5억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담보로 잡은 건물, 그 건물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버텼습니다.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버텼습니다. 카드론을 더 썼습니다. 이자가 높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연체를 막아야 했습니다. 지인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 좀만 빌려줘. 한 달만. 다음 달에 갚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친척한테도 빌렸습니다. 처남한테, 매형한테 고개 숙이고 빌렸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구멍이 너무 컸습니다. 2022년 봄 결국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은행, 채무자, 부동산의 표시, 제주시 연동번지. 25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경매 서류는 수백 번 봤습니다. 남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경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채무자 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습니다. 제 건물 주소가 있었습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왔습니다. 건물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왔습니다.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8억에 샀던 건물이 7년 만에 5억 2천이 된 겁니다. 2억 8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래도 유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경매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매에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낙찰률이 20%대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10건 나오면 8건은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감정가도 내려가고요.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일이 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 가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참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저절로 갔습니다. 남의 일 보듯이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법정에 앉았습니다. 내 건물 순서가 왔습니다. 경매관이 물건 내용을 읽었습니다. 입찰하실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찰? 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유찰되면 감정가가 내려갑니다. 두 번째 경매 감정가가 4억 1,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8억에 산 건물이 4억 1,600입니다. 역시 유찰됐습니다. 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경매 감정가 3억 3천만 원. 8억에 산 게 3억 3천입니다. 반값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입찰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8억에 산 건물이 3억 5천에 넘어갔습니다. 대출 5억을 갚으니 1억 5천만 원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3억을 넣어서 1억 5천을 빚진 겁니다. 합치면 4억 5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며칠 뒤 그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새 주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벽면이 뜯기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내 건물이었는데 이제 남의 건물이 됐습니다. 그걸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진짜 잃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인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행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61살에 무일푼의 빚까지 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통장도 압류됐습니다. 새벽 4시에 택배 창고 5,350자. 사무실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데 사무실을 열어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기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25년치 서류들 다 버렸습니다. 트럭 불러서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폐업 사유가 뭡니까? 경기 침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졌다. 차이나 머니 먹튀를 당했다. 사드 때문에 망했다. 그런 말을 구청 직원한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폐업 완료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서글펐습니다.
25년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거기에 카드론, 지인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2억이 넘었습니다. 이자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61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려고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25년 동안 부동산밖에 안 해봤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기본만 할 줄 알았습니다. 외국어도 못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인 공고를 뒤졌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50세 이하, 55세 이하. 60 넘은 사람을 뽑는 곳이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뽑는 곳은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청소, 경비, 주차관리, 물류창고.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가 단순 노무직을 한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창피하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빚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택배 물류 창고에 지원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였습니다. 면접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허리 괜찮으세요? 무거운 거 들 수 있어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허리 괜찮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면접의 전부였습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오세요. 그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씻고 옷 입고 집을 나서면 3시 반이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면 4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쏟아졌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분류해서 배송 트럭에 실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애월, 한림, 성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고 분류했습니다. 10kg, 20kg짜리 상자를 하루에 수백 개 들었습니다. 생수, 쌀, 가전제품, 무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올리고 돌아서서 카트에 싣고 그걸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첫날 오전 작업만 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띠를 하고 해도 아팠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젓가락질이 힘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박스 테이프에 손이 쓸렸습니다. 장갑을 껴도 까졌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진물이 났습니다. 셋째 날 온몸이 쑤셔서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겨우 잤습니다. 일주일을 버티니까 몸이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적응이라기보다 무뎌진 거였습니다. 아픈 게 당연해진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20대, 30대. 60이 넘은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힘들면 쉬세요.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25년 전에는 제가 젊은이였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제주도 구석구석 누비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친구들한테 걱정받는 노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상자를 분류하다가 눈에 띄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주시 연동. 제 건물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아니, 제 건물이었던 건물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 상자는 제주도 연동으로 가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25년 동안 제주도에 땅을 팔던 사람이 이제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웃겨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났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빚 갚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자만 내면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 말이 내 목을 조르다 5260자. 지금 63입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택배 창고에서 상자를 나릅니다. 2년째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립니다. 무릎도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삐걱거립니다. 병원 가면 연골이 닳았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빚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원금을 거의 못 갚았습니다. 이자만 겨우 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죽어도 빚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제주도 뉴스를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봅니다. 경매 물건이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2025년 제주 법원 경매 물량이 8,238건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전년보다 35%나 늘었다고 합니다. 낙찰률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20%대입니다. 10건 올리면 8건 이상이 유찰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산다는 뜻입니다. 낙찰가율도 45%대입니다.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다는 뜻입니다. 중국 자본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임 인재로 들어왔다가 영주권만 받고 나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먹튀당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돈은 빼갔고 남은 건 텅 빈 건물들과 경매 물건들 뿐입니다. 청년들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1687명이 순유출됐고 2024년에는 3361명, 2025년에는 4273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주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건설 경기가 죽으니 관련 일자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관광객도 줄었으니 서비스업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남은 건 저 같은 노인들 뿐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제주 청년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16만 명인데 40%가 줄어드는 겁니다. 제주도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화월드, 드림타워, 헬스케어 타운, 중국 돈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합니다. 헬스케어 타운은 8년째 공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유령 단지가 됐습니다. 신화월드도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98%를 의존한 대가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대가입니다. 그 바구니가 떨어지면 달걀이 다 깨집니다. 제주도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왜 몰랐을까요? 98%가 한 나라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나라가 등을 돌리면 끝이라는 걸, 한 알령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서요. 땅값이 오르고 수수료가 들어오고 건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위험 신호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입니다. 수천 번은 했을 겁니다. 고객들한테, 지인들한테, 가족한테 모두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산 고객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내 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2015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대출받지 말걸? 그때 건물 사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위험을 인식했으면?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안고 후회를 안고 새벽에 일어나서 상자를 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의 나라 돈에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마십시오. 98%가 한 나라 돈이면 위험한 겁니다. 그 나라 사정이 바뀌면 끝입니다. 불패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불패는 없습니다. 제주도도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땅값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닥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 말을 조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저도 다쳤습니다. 전문가라는 말도 조심하십시오. 전문가도 틀립니다. 25년 경력도 틀립니다.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신에 찬 전문가일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평생 모은 돈은 더 소중합니다. 그걸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전문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상자를 나르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제 벌인가? 자만의 대가인가? 욕심의 대가인가? 모르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제 고통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